대변인들 시작합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설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뭐 요새 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민주당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 답답할 노릇이네. 당원 모집하랴 또 자기 이름 알리랴 모든 행사에 아마 설날에 뭐 척사대회 시골 같은 데 척사대회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본인 이름 알리고 다니기 바쁠 텐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좋은 평가 못 받으니까 힘 많이 빠질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힘이 좀 납니까? 뭐 좋은 일 이제 많이 있기를 다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 얘기 나오니까 정월 대보름이 이제 다음 주더라고요, 벌써. 근데 봄 기운도 좀 만연해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희망들을 다들 좀 갖는 거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사실 대구 경북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굉장히 그 새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월 대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지금 지방선거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2018년식에 네네. 그 압승. 그때 14개 그 광역단체장에서 승리하고 하나가 무소속, 2개가 맞습니다. 하나가 제주였고. 제주였고 자유한국당인데 근데 놀랍게도요. 2018년 5월 중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국정 지지율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몇 퍼센트냐면 74%였습니다. 네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60% 정도, 네네.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국정 지지율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시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2018년보다는 그래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굉장히 어렵죠. 제가 듣는 얘기 그냥 객관적으로 듣는 얘기 네. 두 개를 전해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차라리 망해라. 차라리 망해야지 새 집이 지어진다. 이 얘기를 정말 저는 많이 듣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희 집안 싸움한다고 바쁜데 대통령 잘하고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이라는 참 정말 감사한 파트너 만나서 너희가 많다. 이기는 것이지 복이 많은 거지 너희가 잘하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가 솔직히 제가 들은 여론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집안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민주당은 건강한 그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함에도 수위가 있어야죠. 오가는 발언들이 너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지층들이 좀 격해지는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당내에서 그 정도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냐라고 본다면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당의 질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처럼 뭐 대표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당의 노선을 비판하면 바로 징계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정치에서 특히 정당 정치 안에서 어떤 이 나름의 생각들을 달리하고 또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어떤 개파 논쟁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은 당내에서 건강하게 어떤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으로 볼 것이냐 하는 측면은 좀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내홍을 겪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지금 그건 국민의힘의 얘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그 전에 의원들의 한숨 섞인 모습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있던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장동혁한테 찍히면은 괜히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 해요. 저는 4월 초나 3월 말 이때쯤으로 봅니다. 그냥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곰 같은 느낌. 동면 정당, 휴면 정당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 대한 답을 계속 우리 내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자, 의원들 또 대부분은 패배주의,
장동혁한테 찍히면 이제 공천 못 받을까봐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실토 거기에다가 지금 당은 휘면정당, 동면정당 아니냐 이런 거고 이러니 장동혁 대표는 맞받아친 것이 계속 친다고만 말을 반복할 것이냐 참 이건데 이에 앞서서 그거 하나 짚어보죠. 설 연휴 직후에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그 이후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가 제일 귀추가 주목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입장을 내놓은지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좀 많이 놀라웠거든요. 여기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과연 책임 정치로서 맞는지 탄핵되고 내란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대중정당 또 한때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는지 저도 참 뜨악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내란과 관련해서 3개의 개별 재판부가 모두 내란이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무죄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니까 법적인 면에서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판사 벗어난 지 오래됐잖아요. 정치 시작한 지 2020년 총선에 처음 나왔었거든요. 6년 정치했습니다. 국회의원 된 거는 4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의 위치는 그 소수지만 제1야당의 당 대표고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잘라버리니까 의아했고 결국에는 본인이 갈 길을 정했다고 봐요. 아, 나는 앞으로도 정치를 하는 데서 이 길로 가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그 노선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 뽑아줄 거 아니니까 나의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대로라면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2022년 그 보궐선거에도 또 2024년 선거에서도 큰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거든요. 보령 서천이라는 데가 대략 한 53대 47? 뭐 이 정도 지역일 겁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2월 20일에 나온 장동혁의 메시지는 두고두고 장동혁 대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발목 잡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관심이 가는 곳이 서울하고 부산인데 그렇죠. 과연 장동혁 체제에서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현역 시장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앞서 한동훈 축출하고 그렇죠. 김종혁 축출하고 이런 칼날들이 계속해서 개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승패를 떠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아니, 제가 그 최근에 그냥 들은 재밌는 여의도 얘기예요. 당 내외에서 나오는 오세훈 시장 컷오프 소리 등장하고 저도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컷오프 소리. 아니 설마 저도 그러겠어? 들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지는 알았습니까? 그때도 설마라고 했고 김종혁 대표 그 최고위원이나 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도 설마 그러게 하겠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SNS에서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 뭐 이런 만평을 했는데 설마가 지금 국민의힘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그 컷오프 소리 돌고 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돼갖고 박형준 시장을 그냥 밀어주겠다. 대신 좀 당내 일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있어라라는 네. 어떤 신사협정이 맺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어제 사실 그래서 오세훈 시장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었는데 네네네. 오세훈 시장은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공당이 경선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선이라도 하면 본인은 경선하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죠. 컷오프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한 컷오프 명분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당 대표에 대해서 그럼요. 누적된 비판적인 게, 뭐 메시지를 냈다거나. 윤리 칼도 근데 있고. 과연 본인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그래도 이성적인 영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축출할 줄 알았습니까? 똑같은 거죠.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장동혁 대표 그 메시지와 관련해서 아주 짧게 좀 하나 먼저 네네. 짚을게요. 저는 되게 놀라운 메시지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과의 절연할 수 있는 가장 그 호기를 맞을 것이다. 2월 19일 법원의 판단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도 이 외연 확장 쪽으로 크게 스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2월 19일 날 메시지가 안 나왔습니다. 네네. 2월 19일이라는 것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고되었던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당일날 메시지가 안 나왔고 두 번째 다음날 나온 메시지가 윤 어게인 노선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저기 정강재 대변인께서 두고 두고 발목 잡을 거다라고 평가했으니까 저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의 노선하고 정확하게 같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공관위 회의할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공천의 핵심은 당과 함께 가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개인의 경쟁력보다는 당에 충성하는 사람, 지금의 지도부의 어떤 노선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가겠다라는 의미로라고 네.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당과 함께 가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컷오프 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래요. 서울 신동욱, 부산 안철수, 경기 외부 영입 검토. 그래서 새 판을 짜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 기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당한 정도의 당내 지도부에서의 특히 이 지도부는 소위 친윤을 넘어서서 윤 어게인 지도부라고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지난번에 간판을 가리하려다가 사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물갈이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가 또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하여튼 그 부분 지켜볼 일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희한하게 요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산 아, 출신인이 아마 그렇게 엮은 것 같은데. 아니 서울 신동욱 의원설은 계속 돌고 있잖아요. 계속 돌고 있죠. 근데 그 서울 신동욱 의원이 자리를 비우게 된 서초 의뢰에 누구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한동훈. 아니 김민수 최고 공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이게 공천이 아니라 지금 그렇죠. 네. 설이라는 네,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나오는 설대로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이 있겠느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은데 저는 신동욱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의원이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고 치죠. 네네. 신동욱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요? 본인은 이길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분 성향을 알기 때문에. 패배주의예요. 예. 지금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는데 우리 하면 된다 이런 그런 거지. 생각은 있습니다만 신동욱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스탠스로 서울시장 선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경원의 이름이 싹 빠지고 그렇죠.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 빠지고 신동욱 의원의 이름이 급부상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뉴페이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뉴페이스는 적어도 아니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좀 만났을 때 굉장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메시지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인식했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본인 그거보다는 오히려 동작을의 이 당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6월 3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분명히 당이 소용돌이로 빠질 거다. 네네. 그때 당권을 노리겠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방향을 튼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당권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도전합니다. 나경원 같은 경우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자, 한동훈 전 대표.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 방향 좀 정해졌습니까? 아니 제가 어제 그
신동욱 의원이 자리를 비운 서초을에 김민수 최고위원 공천설이 나왔길래 네.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한동훈 전 대표 멀리 갈 필요도 없네. 서초을에 나와야겠네. 이런 그러니 생각을 제 말이.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것 같은데 네. 방향은 저는 이제 출마 쪽으로 방향은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지역은 여전히 그 무소속이라는 자기의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죠. 가볍잖아요, 몸이. 언제든지 해당 대진표가 나온 이후에 이 지역에 가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자기가 먼저 가갖고 거기서 막 한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이른바 뭐 경쟁력 있는 빅샷들이나 아니면 자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끝까지 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간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가능성은 열어두고 후에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건 정치를 뭐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저도 출마할 거라고 봐요. 네네. 지역은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출마가 가능한 지역은 어차피 모든 지역을 3자 구도로 간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까지 시킨 마당에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어떤 판을 깔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3자 구도예요. 근데 3자 구도에서 한동훈 때문에 패배했네, 한동훈 때문에 어부지리로 저희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후보가 이겼네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재기 불능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구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고,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지역이니까 뭐 국민의힘의 깃발만 꽂아도 뭐 된다고 하는 지역이니까 거기는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런데 변수가 뭐냐? 장동혁 대표가 어젠가 그 모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만약에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우리도 국민의힘이 이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전에 얘기한 뭐 자객공천 같은 그런 개념일 텐데,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더 어려워진 국면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전 조심스럽게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대구 또는 부산, 그리고 혹시 모를 서울의 서초, 요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뭐 내일 모레인가요? 대구에 뭐 한 2박 3일 또 이렇게 쓸고 곧 밑으로 또 부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가면서 계속해서 이 장동혁 대표의 윤호개인 노선과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다닐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헛갈리실 거다. 이걸 어느 쪽을 도대체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거냐, 이렇게 이제 나올 상황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선거를 치러 나가기가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근데 예측합니다. 저는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 공간을 활짝 열어줬다고 생각해요. 네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일정 정도라도 전륜과 관련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1심 판결에 대한 존중의 의사 이런 게 있었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 공간이 오히려 역으로 더 적어졌을 겁니다. 왜냐?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적어도 장동혁 대표한테는 못 가겠다라고 뜻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저는 2월 20일 메시지였다고 보고, 아까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손잡는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떻게 선거연대든 뭐 앞으로의 가능성,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뜻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2월 20일 날 나온 메시지 보고 오히려 더 자신 얻었을 것 같아요. 나 나가도 되겠다. 무소속 출마해도 되겠다. 분명히 내가 그 갖고 있는 영역이 있다. 이거 시간 갈수록 더 이게 확대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EJ 전략 아니었습니까? 장동혁이라는 칼을 통해서 미래의 경쟁자 한동훈 등등 쳐내고
저쪽에는 약간 연대할 수 있는 뉘앙스를 비치면서 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두 가지 전제가 바탕이 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출마를 해야 되고 그 출마 지역이 이곳으로 모인다면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는데 자,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대 조국, 조국 대 한동훈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가 거기 나올까요? 그러니 두 가지 전제를 그러니까 놓고 말씀을 저는 하셔야죠. 한동훈 전 대표는 마지막에 그 선택지가 정말 부산 북갑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국 대표는 3월 15일까지 정한다면서요. 자기 출마 지역.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월 15일까지는 부산 북갑이 보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네네. 아마 다 조국 대표가 다른 지역 갈 것 같아요. 저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평택이나 뭐 군산이나 이런 쪽을 민주당하고 잘 뭐 일본 표현이지만 쇼부를 쳐서 그 두 지역 가운데 하나를 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부산 북갑 안 가려고 할 거예요. 평택은 지금 김용 전 원장 얘기가 좀 유력하고 요즘 뭐 조국 생각들이 대표는 있으신 것 같아요. 군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4곳을 제외하고 뭐 지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출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마는 하는데 그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사퇴를 해야지만 네. 그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나흘 정도의 시간이 이 갭이 발생하더라고요. 5월 1, 2, 3, 4. 그렇죠. 네, 네, 4일 네, 네.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가 이제 그 안에 사퇴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상황이고 5월 4일까지 사퇴를 하게 되면 3, 4일이 비잖아요. 네. 요때 되면은 이번에 재보궐이 그 자리는 비지만 재보궐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너무 많은 전제가 저기 깔려 있다. 일단은 후보가 확정돼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이번 재보궐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후에서야 한동훈 전 대표 또는 조국 대표가 한 지역으로 모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들일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확정된 곳들 위주로 뭐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국 대표도 부산보다는 수도권에서 한번 승부를 봐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민주당 넘어갈게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명분이 우선순위입니까? 당선 가능성과 명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명분이 있는 지역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참모를 하면 당선 가능성이죠. 네. 명분과 실리 중에 지금은 실리를 따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내 의원들끼리는 약간의 이제 갈등 조짐, 대립 조짐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수면 아래 약간 수면 아래 좀 가라앉았다 치면 지지층 간의 분화는 지금 더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각각의 서로의 지지층을 향한 공세 그리고 서로의 뭐 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한쪽은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등등 또 어느 한쪽은 뭐 그렇죠. 그렇게 서로 간의 날선 공격들이 이어지고 또 한때 대통령이 팬카페 마을리장으로 있었던 재메인의 마을에서는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를 탈퇴하는 강퇴시키는 당으로 치면 제명 그렇죠. 출당 이런 건데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하기 전과 배출하고 난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 시절에는 당을 완전히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또 그때는 야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포용과 이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해야 되는 약간 당의 성격이 좀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지층들은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와 좀 다르게 행동하는 지도부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라는 네네. 건 문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갈등을 봉합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갈등들은 다음에 그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평가를 받는 장이 생겼을 때 그때 물어도 충분하다. 지금은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것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해야 된다. 이건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지층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파의 대리전 양상처럼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놔두게 되면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지방선거를 이제 9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끼리 이럴 상황은 아니다.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려면 지지층들이 이제는 좀 자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자중하기 위해서 이 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와 같은 메시지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점은 제가 인식하는, 이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지지층이 이렇게 하면 그 지지층을 좀 자중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그 지지층에 의존해서 아니면 그 지지층에 따라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야 내가 너희 편이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양당이 있죠. 좀 틀리죠. 네, 네. 국민의힘은 워낙 약간- 이쪽이 강해서 약간 국민의힘은 물론 뭐 웰빙 정당 이런 표현도 듣긴 하지만 중진 의원들이 약간 좋은 말로는 양반이다. 그래서 대감 노릇하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은 그런 하나 정치적 계기 하나하나가 생길 때마다 다 참전해 갖고 내가 진짜 너네 편이다. 이런 식으로 강경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는 생각 들 것 같아요. 그 제명인의 마을에서 그 제명인의 마을이 20만 명 정도 있더라고요, 회원이. 근데 불과 투표에 응한 사람은 1,200명이에요. 그 가운데 1,000명이 퇴출, 200명이 퇴출하지 말자라고 해갖고 퇴출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소수의 강경한 그 조직화된 목소리가 전체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의미 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한 것 치고는 지금 너무 가혹하게 친명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본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봉합이 될 거예요. 네네. 결국에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떤 그 갈등으로 갈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죠. 저는 그 갈등은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뭐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8월에 뽑히는 당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섣부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8월 전대는 대부분이 이제 정청래 대 김민석 대 정청래 양강구도로 봤는데 여기 변수 하나가 생긴 것이 송영길 대표. 네네네. 송영길 대표가 복당을 하고 원내 입성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변수는 맞는 것 같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송영길 대표 시절에 또 당 대변인을 네네네.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송영길 대표는 거기까지 생각이 나가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당장 복당 문제가 벌써 지난주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계속 이게 인천시당 또 서울시당 또 계속 또 중앙당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복당이 최우선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관문 허들이 또 있는 게
그럼 공천은 그러면 무조건 주는 거냐? 무조건 받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계양 같은 경우에는 뭐 김남준 대변인도 그렇죠. 네. 있고 해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정리해내는가, 또 지도부하고 잘 합을 좀 맞춰가는가가 일단 우선 중요하고, 그 이후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무슨 뭐 당대표 하려고 복당하는 건 아니실 거라고 전 봅니다.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목소리를 같이 내자. 밖에 소나무당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되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지금 너무 이런 쪽으로 이 구도가 잡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선거보다는 그 뒤에 있는 8월 전대 쪽으로 이 시선이 넘어가는 것은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그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마치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도 변신에 능한 정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도할 수 없다. 좀 긴장감 갖자.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마 정 전 대변인께서는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무너지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아니, 무너진다는 게 뭐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지금으로는 지선 치르면, 아까 물론 2018년보다는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그거 별로 안 남았어요. 지금 2028년 총선이라 봤자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그거 제대로 못 치르죠. 송영길 전 대표 변수로 보십니까?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네. 오늘 좀 제가 좀 가볍게 방송하는 것 같은데, 네. 김남준 전 대변인이 네. 그냥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아니 뭐 거기 제가 민주당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장 결재가 있었으니까 나오지 그거 그냥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장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좀 빚이 있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은 누구냐? 송영길보다는 김남준이다 생각하고 김남준을 계양을로 보내고, 아마 송영길 전 의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양해를 구해서 박찬대 의원 지역구로 보내려고 연수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뭐 일견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전 대변인이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같은 입 삶이었죠. 역할을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개항에서는 되는데 연수에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높게 나오고 있고, 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한다면 어디 가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뭐 정청래 대표를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또 송영길 대표도 당과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자리가 지금 한 자리인데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두 자리에 두 사람이 있다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이면, 뭐 저는 잘 무리 없이 정리돼서 두 개의 자리를 다시 우리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도록 당연히 최선의 어떤 선택지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리가 두 개죠. 연수갑하고 이제 계양을인데. 근데 그렇게 두 사람이 얘기하면 아니라 그렇게 두 얘기하면 사람이 지금 아니라 인천 시장 도전하시는 다른 분들이 또 화낼 수 그렇죠. 있어. 세 사람이 지금 대기 중이어서 박남춘 전 시장이 또 연수갑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거는 경선이 아니라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인데, 내부 교통 정리는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고위원회에서 잘 그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글쎄, 그건 뭐이 상당한 두 소망을 분 그런 갖고 내용으로 두분 서로 그 보십시오. 어떤 이 사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공천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사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감정들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그 지역에서 원하는 후보를 선정해서
출마시키는 것 이것이 당의 공천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대변인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